2012년 10월 22일 월요일 밤 일리노이주 머체스니에서 토드와 카트리나 스미스 씨 부부는 집에서 둘만의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인고 부부로 잘 알려진 스미스 씨 부부의 7번째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30세의 카트리나 씨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인사처에 공채 면접 스케줄이 잡혀서 어쩌면 좋은 곳으로 이직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날은 더욱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둘만의 파티를 마치고 그날 밤에 44세의 개인 투자자인 토드 씨는 친구를 만나러 향하면서 아내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면접에서 꼭 행운을 빌어. 자긴 꼭 될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날 면접 시간이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후가 되고 저녁이 가까워지는데도 아내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그렇게 불안해하던 토드 씨에게 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네, 혹시 카트리나 씨 남편분 맞으신가요? 저 카트리나 회사 상사인 제인이라고 합니다. 네, 아내가 하루 종일 연락이 없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 그런가요? 안 그래도 카트리나가 오늘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안 되길래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려 연락드린 건데 혹시 소식이 닿으면 저희한테도 연락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토드 씨는 곧바로 아내가 면접을 보러 간다던 회사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거기서도 그녀가 오늘 면접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받죠. 아내에게 큰일이 생긴 게 아닌지 불안해하며 그는 위네바고 카운티 보안당국으로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카트리나 씨는 성인이기 때문에 일정의 유예 기간을 두고 수색을 해보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한 번도 무단 결근을 하지 않았던 직장에 나오지 않은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밥 후아네즈 형사는 가장 먼저 그녀가 어젯밤에 사용했다던 토드 씨의 컴퓨터를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이 면접을 보게 될 면접 담당관에게 보냈던 이메일을 보냈었다는 것뿐 그 이상 특별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후아네즈 형사는 그녀가 실종되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실종 수사팀을 꾸려서 주변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트리나 씨의 가족들은 페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나름대로의 수색을 하기 위해 준비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벤추라 블리바드의 오비스포로 교차로에서 카트리나 씨의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차량을 현장에서 감식했을 땐 이미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로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정밀 감식을 위해 보안관국으로 이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후 그녀의 차량이 버려졌던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덤불 안에서 피가 묻은 티슈와 카트리나 씨의 가방, 휴대폰이 발견되었습니다. 여지껏 강력범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황이 엄중하지 않았지만 이 증거로 인해 그로부터 수사는 조금 더 긴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토드 씨와 다른 가족들은 더욱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드 씨는 그날부터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아내를 찾는다는 인터뷰 방송을 하기 시작했죠. 지역사회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자원봉사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실종된 카트리나 씨의 배경을 조사하던 위네바고 카운티 보안당국의 후아네즈 형사는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던 남성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 남성의 이름은 가이 가브리엘. 카트리나 씨의 직장 동료이자 다른 여성과 결혼해 살고 있던 유부남이기도 했습니다. 가브리엘에 관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전산상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범죄 이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혹여나 그 남성으로 인해 카트리나 씨가 실종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회된 그의 범죄 이력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같이 살고 있던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휘둘러 경찰에 체포되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아네즈 형사는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그녀의 휴대폰의 문자 기록을 복구하여 가브리엘과 실종되기 전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꽤 흥미로운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죠. 왜 그래? 남편한테 이혼한다고 말했어? 네가 더 이상 그 남자한테 할 수 있는 건 남지 않았다는 거 너도 잘 알 텐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가브리엘이 일방적으로 그녀에게 보낸 문자들이 수두룩 빽빽했었죠. 형사들은 이것을 보고 남편과 파티를 벌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납치하여 살해했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형사는 카트리나 씨의 직장 동료에게 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카트리나가 실종되기 몇 주 전부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누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고요. 아니, 스토킹하는 것 같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줄 증거가 있다고 말하면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옆 사진으로 보실 수 있는 뭔가를 잔뜩 써놓은 A4 용지 한 장이었는데요. 이 사진은 스토커로 보이는 그 사람이 주차장에 있던 모든 차량의 앞 와이퍼에 끼워놓고 갔었다는 실제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의 글을 요약하자면 가브리엘과 카트리나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비꼬면서 폭로하는 듯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당시 CCTV로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해 봤을 땐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 안경으로 완전히 얼굴을 숨긴 상태라 누군지 확인은 불가능하다고도 했죠. 가브리엘 본인이 이런 정신 나간 전단지를 돌리진 않았을 텐데 과연 어떤 사람의 소행이었을까요? 이런 전단지를 돌림으로써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카트리나 씨가 실종되고 보름이 흘러갔습니다. 후아네즈 형사는 일단 가브리엘을 보안관국으로 불러 심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카트리나 씨가 실종된 시각으로 추정되는 22일 밤에서 23일 새벽에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사람들은 회사에 많다고 됐죠. 그리고 실제로 카트리나 씨와 그런 문자들을 통해서 대화한 것은 맞지만 자신이 그녀를 납치한다거나 어떤 해를 가할 만한 이유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전단지 사건 같은 것도 가브리엘이 직접 했다고 하기엔 다소 이상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일단 해당 알리바이가 명확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는 일단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그 전단지 사건으로 돌아가서 제가 가졌던 물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단지로 인해 가장 이득 혹은 가장 기분이 좋았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카트리나 씨의 남편이나 가브리엘의 아내일 거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누군가가 갑자기 뜬금없이 실종되는 이런 사건에서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 범인일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형사들은 현재 가장 슬퍼하고 있던 토드 씨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행정 이력을 조회한 결과 꽤 놀라운 기소 이력들이 발견되었습니다. 7건의 이메일 사기, 10건의 전화 사기로 기소된 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개인 투자자로 일한다고 하던 그의 직업은 실제로 하고 있는 직업이 아니었죠. 고객을 상대로 자그마치 98만 3천 달러의 돈을 떼먹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당해 현재 조사받고 있는 처지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형사들이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절대로 돈을 떼먹은 게 아니라 단지 고객의 돈을 받아서 투자를 했고 손실이 났을 뿐이다 라고 답해왔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내용을 카트리나의 가족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가 개인 투자자로만 알고 있었지 그런 사기 행위에 연루되어 있을 거라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문제로 인해 토드는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고 카트리나 씨에게 금전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까지 알게 된 형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기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그녀가 이혼을 요청했고 그로 인해 토드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겠군. 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토드 씨는 아내와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았으며 그날 밤엔 간단한 파티를 즐기고 친구 집에 가 있었을 뿐이다 라는 주장을 하며 모든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지내고 있던 이유는 사실 2주 전부터 별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여기서 후아네즈 형사는 길거리에서 발견되었던 카트리나 씨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손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손편지는 토드가 카트리나 씨에게 썼던 편지로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자기야 미안해.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내가 잘못해서지만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니야. 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단지 내가 걱정되는 건 나 대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야. 시간만 주면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어. 난 자기랑 같이 늙어가고 싶고 너무 사랑해.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사랑하는 토드로부터. 차량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건네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후아네즈 형사는 카트리나 씨의 지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명함과 약속 시간이 적힌 자그마한 메모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형사들은 틀림없이 토드는 자신이 이혼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날 밤에 그녀와 어떤 다툼이 있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아직 어떠한 직접적 증거도 없었지만 정황상 그가 범인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였죠. 이제 형사들이 해야 할 것은 사건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직접적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 한 형사는 미란다 살리나스라는 여성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란다 씨는 형사들, 카트리나 씨의 가족들, 지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 한 가지를 말해줬습니다.
자신은 토드의 친누나이며 TV에서 토드 씨의 실종 인터뷰를 보고 제보한다는 전화였는데 토드 스미스 씨의 본명은 토드 라프라거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라프라거는 17살 때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던 집을 모두가 잠에 들었을 때 불태우려고 했던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실제로 토드 라프라거라는 이름으로 조회해보니 그 이력이 확인되었죠. 그 결과 30개월의 집행유예와 정신치료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약물 복용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그는 마치 양파 껍질같이 한꺼풀 벗겨질 때마다 새로운 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후아네즈 형사는 검찰을 통해 수색영장을 신청 및 발부받았고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개인 컴퓨터 및 많은 물품들을 압류하여 보안관국으로 옮겨 정밀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틀이 지났고 그때까지도 여전히 카트리나 씨의 행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TV에선 카트리나 씨의 실종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듯 흘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토드의 인터뷰만이 계속해서 나왔죠. 틀림없이 얼굴은 울고 있는데 눈물은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듯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틀 동안의 정밀 감식을 통해 그의 PC에서 지워진 폴더들과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KS10412라는 폴더였는데 안에 있던 텍스트 파일을 통해 알아보니 가브리엘과 카트리나 씨가 만나서 술을 마셨던 날짜를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었죠. 2010년 4월 12일을 10412로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폴더에는 카트리나 씨의 직장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뿌려진 전단지의 문서 파일이었습니다. 동료가 증언했던 그 스토커가 사실 토드였다는 게 밝혀진 것이죠. 마지막으로 알 수 없는 이름의 폴더였습니다. 슈퍼 트랙스틱이라는 이름이었죠. 형사들은 디지털 감식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고 해당 폴더는 위성 신호를 받은 GPS 기록을 일일이 기록해 놓는 폴더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폴더 안에 있던 기록을 일일이 확인해보니 자그마치 3년간의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 그 GPS의 기록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모든 형사들은 카트리나 씨의 행적을 쫓기 위해 설치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으로 중요한 것은 해당 GPS 기기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단순 파일만으로는 직접적 증거로 활용하기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카트리나 씨의 차량 어딘가에 숨겨져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닐지 차량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차량의 바닥 쪽에 어떤 끈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전선 한 개를 찾을 수 있었죠. 형사들은 이곳에 GPS 기기가 달려 있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토드의 집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한 이웃집에 설치된 CCTV에서 토드로 보이는 남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시각은 토드가 친구 집에 있었다고 했지만 걸음걸이로 봤을 때 그가 분명했죠. 하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화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활용 가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미 차량에선 루미노를 사용하여 혈액 검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옆 사진을 보시면 카트리나 차량의 트렁크에서 나온 혈액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렇게 다른 부분을 계속해서 조사하는 기간 동안 해당 혈액의 주인이 카트리나 씨의 것이 맞는지 DNA 대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카트리나 씨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안에서 토드의 지문이나 혈액 혹은 머리카락 등 그의 DNA를 찾아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카트리나 씨가 사망하여 트렁크에 실려 있었던 건 맞지만 그리고 토드가 카트리나 씨를 스토킹했던 것도 맞지만 토드가 그녀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었죠. 정황상 봤을 때 토드가 그녀를 살해했다는 점은 정말 분명한데 직접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 트랙스틱이라는 폴더 안에 GPS 기록이 담긴 파일들을 통해서 그 위치가 어디였는지 알아내기 위해 백방노력했습니다. 위치만 파악할 수 있다면 그곳으로 가서 어떤 증거라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결국 카트리나 씨가 실종된 지 약 한 달이 지나서 그 파일에 들어있던 시간과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GPS의 핑은 차량으로는 이동하기 힘든 곳까지 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이 아닌 사람이 들고 다녔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이동하여 흔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카트리나 씨가 실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2년 10월 22일 월요일 밤 그녀의 차량이 멈춰선 곳에서부터 그 누군가는 GPS를 차량에서 분리하여 몸에 달고 어딘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딘가는 토드의 집이었죠. 그렇다면 차량에 숨겨져 있던 GPS를 달고 토드의 집에 갈 만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틀림없이 토드 말고는 없을 겁니다. 이때 형사들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보셨던 CCTV 영상이었죠. 시간 대조 결과 해당 시각에 후드를 뒤집어 쓰고 그곳을 지나갔던 사람은 GPS 기록으로 따져봤을 때 토드가 맞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토드는 거짓말을 했다는 게 확실해졌으며 이제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먼저 그 어두웠던 밤에 동네를 벗어나 들판을 가로질러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자취를 따라가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생각하고 있듯 그 발자취의 마지막엔 카트리나 씨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날 발자취의 마지막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록 리버가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보아 토드는 카트리나 씨를 살해한 뒤 강에 버렸을 거라 추정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지역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소방관은 비번을 맞아 록 리버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물에 떠있는 통나무 쪽에서 낚시를 시작하려던 찰나 옆 사진처럼 그 통나무 끝 쪽에서 이상한 물체가 걸려있는 듯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물체의 정체는 끔찍하게도 여성의 사체로 확인되었죠. 소방관은 곧바로 보안강국으로 신고를 했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한 인원들은 사체를 수거한 다음 신원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망해서 물에 불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지문이나 외모로 특정하긴 힘들었고 치과 기록을 통해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카트리나 스미스.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고 있던 바로 그녀였죠. 유가족들은 이렇게 끔찍한 모습을 하고 곁으로 찾아올 거란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신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인은 익사가 아닌 둔기로 인한 외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옆 사진으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녀는 뭉툭한 물체에 수에 맞아 골절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죠. 결정적 사인은 두개골 골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누구에게 그토록 비참하게 두들겨 맞고 사망했던 것일까요?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토드를 놓고 먼저 슬하에 있던 3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새엄마가 없어진 다음날 저한테 집에 있던 물건들을 차고에 구석에 잘 갖다 놓으라고 얘기했었어요. 옷이랑 야구 배트요. 야구 배트라고 했니? 그럼 그 야구 배트를 갖다 놓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겠니? 형사들은 곧바로 아이들과 집 차고로 향했고 거기서 첫째 딸이 가리킨 곳엔 알루미늄 야구 배트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둔기로 인한 외상으로 사망한 카트리나 씨를 봤을 때 유력한 살해 용기로 추정할 수 있었고 그것을 회수한 뒤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자신의 야구 배트를 보안강국에서 회수해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토드는 그곳으로 찾아가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떤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회수해갔다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그가 찾아왔을 땐 이미 야구 배트의 분석을 끝냈던 상황이었고 카트리나 씨의 혈액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틀림없는 살해 용기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은 증거들을 발견했지만 그 어디에도 토드가 카트리나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야구 배트에 그의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체포나 기소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지만 위네바고 카운티 지방검찰은 이 정도면 충분히 배심원단에게 어필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그에 대한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대배심도 증거들을 놓고 따졌을 때 그가 범인이라고 판단하였는지 기소 의견에 동의했고 몇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토드는 단 1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가브리엘이 아내를 살해하고 모든 증거들을 꾸민 것이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정말 가브리엘의 숨막히도록 치밀한 계획 범죄였던 것일까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그날 밤에서 새벽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3주라는 긴 시간 동안 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증언들과 증거들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하이드 로스 검사는 배심원단 앞에서 야구 배트로 살해 당시의 모습을 온몸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And at that time, he's pounding. She's down. She cannot defend herself. 그렇게 12명의 배심원단이 참여했던 재판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기 위한 심사 시간은 약 1시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일방적으로 기울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피고 토드 스미스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한 배심원단의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판사는 그에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판이 끝나가는 순간까지도 그 어디에서도 직접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드는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이런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King Solomon said, "Whoso findeth a wife findeth a good thing, and obtaineth favor of the Lord." In closing, although I am not guilty of the acts the state portrayed, I harbor no ill will toward thee.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까지 보신 여러분 중 몇몇 분들은 아직 한 가지 의문점을 갖고 계실 듯합니다. GPS 위치가 계속해서 찍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이야 GPS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행적을 기록해 두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된 거죠? 혹시 토드가 정말로 바보짓을 했던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 토드 본인은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GPS를 차에 부착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가 아내에게 너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었고 GPS를 차량에서 분리하여 제 호주머니에 넣어놨었습니다. 그런 뒤 강가로 가서 제 마음을 환기시켰고 아내에게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좋은 사람에게 보내주기로 했었습니다. 이 주장을 보고 원고 측은 배심원단을 향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해당 GPS 기기는 전원이 전선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가 전력 공급이 끊어지더라도 약 몇 시간 동안은 계속 전원이 살아있는 제품이에요. 틀림없이 토드 씨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호주머니에 GPS를 넣어 다니고 그날 밤 카트리나 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강에 유기했을 것입니다. 토드가 카트리나 씨를 스토킹하고 살해했고 그 증거를 숨기기 위해 GPS를 떼어놨다는 주장이었죠. 어쨌든 2020년 현재까지도 토드는 성경책을 읽으며 본인이 성자로도 된 듯 행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소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요.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얼마든지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 보네요. 하지만 법원에선 계속해서 항소를 기각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자신보다 14살이나 많고 아이들까지 3명 있는 남성과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카트리나 스미스 씨의 적어도 다른 세상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